20년 전 처음으로 이제 그 임상약사로서 제가 제 직업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그저 임상약사로서 그 당시에 1차 진료기관이었던 약국에서 양의학과 한약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흥미가 있던 학문은 분자교정의학이라고 하는 그 당시 초창기였었는데요. 그 분자교정학회에 저희가 들어가서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한의학, 그 다음에 약학, 현대약학, 그 다음에 분자교정의학을 제가 공부할 당시에 어떤 편견도 없이 세 가지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실제 임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의학부를 된과 동시에 저는 이제 그 약국을 떠나서 그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연구소를 창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다 보니까 사실 천연물 신약의 모든 소재는 다 식물에서 거의 한 90% 이상이 식물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신약이 갖고 있는 기전을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서 이 자연의학이라고 하는 아주 그 오묘한, 그리고 베일에 이렇게 가려져 있던 학문들이 점점점 이렇게 좀 명확하게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대의학에서는 양리적인 기전 자체를 100%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직관이나 어떤 경험칙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임상약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제가 이제 그 프라이그 약국을 또는 한의원을 또는 저는 직접 병원도 경영을 해보면서 자연의학을 접목을 많이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과 현대의학과 그다음에 오늘 좀 소개하고자 하는 세포교정의학을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서 상당히 그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이렇게 그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 실제 현대의학의 많은 부작용들, 그리고 현대의학이 지금 질병명이 13,200가지 정도가 이렇게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치료제로 개발된 것은 불과 30개 미만이다.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병은 한 30개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99.9%의 병들은 치료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대부분의 병들은 다 대증요법제를 통해서 증상 치료만 하고, 나머지는 다 각 환자의 자연치유 능력, 여기에 의사들도 말하자면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연치유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과연 현대의학에서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럼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 수술요법이나 약물요법은 실제 자연치유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그런 걸로 이미 밝혀졌고, 거의 병원에서 처방되는 99%의 약들은 다 간독성, 신장독성, 심지어 요즘 골수독성까지도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아주 건장한 경찰 공무원이 감기에 걸렸는데, 한의학으로 이야기하면 약간 태양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심하게 증상이 오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일주일간 약을 지어 먹고, 또 이제 증상이 안 가라앉으니까 또 일주일 지어 먹고, 또 일주일. 그래서 한 3주 감기약을 지어 먹고 나서 4주째 들어가서 췌장암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달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는 췌장이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감기약을 3주 정도 먹고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느냐?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감기약에 들어있는 NSAID 계열의 소염 진통제는 이 췌장 조직하고 간 조직, 그 다음에 골수 조직을 3일 만에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약물 감수성이 뛰어난 체질인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 3일 정도, 3일 투여만으로도 백혈병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소아들에게 백혈병이 유발이 많이 되냐면, 그건 아이들의 면역력 자체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소아 백혈병에 걸린 아이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약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약 중에 대표적인 약이 소염 진통제 약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마트라든지 이 편의점에서 실제 이 해열제를 파는 이런 일들은 정말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아스타미노펜이라든지 엔사이드 계열의 약들은 골수 조직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물론 어떤 아이들은 견디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위험하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면역이 약해서 백혈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또는 설사를 할 때 바로 이 지사제로서 항생제를 쓰거나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해열제를 썼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온다. 그래서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쓰더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앞으로 모든 감기약은 그 체질에 맞게 한의원에서, 그게 감기약을 실제 메인으로 담당을 해야 될 의료기관이 저는 한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체질에 맞게 그 감기약을 이렇게 조제해서 처방해서 가는 게 바른 길이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고, 한의학의 장점은 이 부작용이 없다. 부작용이 없고 일단 자연치유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상당히 많은 앞으로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약국이나 병원 수입의 70%가 감기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건데, 그만큼 감기약이 많이 처방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약의 부작용에 노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 세미나의 주제 내용은 실제 한의원의 60% 이상의 그 고객들이 통증 질환 쪽으로 이렇게 찾는 걸로 이렇게 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통증 질환에 대해서 실제 한약으로 단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한 신뢰라든지 어떤 이런 장기적인 투약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런 물질을 찾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네? 예. 이 세포 교정의학에 대해서 잠깐 이걸 좀 정의를 해보면요. 모든 병은 이 독소로 온다는 독소 질병론인데요. 이게 세포라고 하는 손상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망가지는 것도 세포 하나가 이렇게 망가지면서 장기간 만성염증으로 흘러가면 조직이 이제 손상이 오는 거고, 우리는 보통 임상병리학에서 보면 그 조직의 손상을 염증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세포학에서 보면 세포의 손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자적 차원에서의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할 때도 조직을 보지를 않고 세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포가 왜 손상되었는지,
그리고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가 무언지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크로 뉴트리언트가 아니라 마이크로 뉴트리언트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덩어리 큰 음식을 공급을 해주면 이 세포 단계에서 이걸 소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노화시켜서 그러니까 세포에서 바로 흡수가 되게 그렇게 이제 정제해서 세포에 공급을 해준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약 같은 경우에는 뭐 탕제는 거의 그렇게 추출물이기 때문에 우리 세포 안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 나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약은 환제제 같은 경우에는 추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흡수력이나 생체 이용률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제재화시킬 필요가 있고,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지표물질만 명확하게 표준화만 되면 얼마든지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약으로 못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대부분 지금 한약 추출물은 알코올 추출이 아니고 열수 추출을 하기 때문에 열을 가했을 때 변성이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 식물의 많은 바이타민이나 또는 이런 유효 성분들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유효 성분들이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열을 가했을 때 특히 한의원 지금 시스템, 탕제 시스템에서 열을 가했을 때 유효 성분이 거의 80~90% 정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실제 모양은 한약 맛이 나는데, 냄새는 한약 맛이 나는데 실제 거기 들어있는 성분들 자체가 변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에 약한 성분들은 별도로 처방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열에 약한 성분들 대표적인 게 안토시아닌입니다. 복분자라든지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안토시아닌이 주 성분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의 역할은 하나의 이제 그 식물성 백혈구 역할을 하고, 또는 뭐 생리적으로 생식 기능에 도움을 주는 성장 호르몬 역할도 하고, 또는 해독 효소로서 역할도 하고, 또 줄기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도 역할을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 있어서 전체적인 대사를 조절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우리는 식물이 아니지만 모든 동물과 식물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만물 일체설에서 보면 식물에 좋은 것도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은 작용을 나타낸다. 뭐 한의학도 예를 들어 빨간 것은 피가 되고 파란 것은 뭐 간에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렇게 상사 이론을 이렇게 접목을 한 거 마찬가지로 실제 식물에서 면역 기능의 역할을 하면 동물이 섭취를 했을 때도 그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 중에서 이 해독 영양소는 보통 면역과 비슷한 영역이고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 중에서도 이 복구, 그러니까 세포를 복구시키는 영양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포막. 그러니까 세포 수준에서 보면 이 막도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포막이 있어요. 이 세포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포막이 변성되거나 산화가 되면 산소가 못 들어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빈혈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CBC 이제 혈액 검사를 이렇게 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헤모글로빈 수치만 가지고 빈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소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실제 세포 빈혈하고는 정말 틀린 얘기입니다. 이 세포 자체가 혈관에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어내는 이런 공정은 이 세포 안에 산소가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데, 혈관 산소 농도하고
세포 산소 농도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혈관에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내 뇌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뇌경색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원인은 바로 세포막에 있습니다. 이 세포막은 뭐 원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중 지질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질막이라는 것은 포화지방산 반, 불포화지방산 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은 어차피 산화가 안 되는 거고, 포화지방산이 산화되면은 이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산소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면 세포 빈혈 상태가 오고, 세포 빈혈 상태가 오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대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ATP, 에너지를 못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부전이 옵니다. 부전. 우리가 지금 뇌경색이라든지 간경화라든지 이런 일종의 부전증인데 심부전, 뭐 혈관부전, 심부전, 발기부전 이런 부전 상태가 오게 돼요. 그래서 세포막이 그냥 우리의 물질의 이동 통로라고만 이렇게 수용체의 어떤 그 필드 역할을 한다든지 물질의 이동 통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세포 빈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이 산화돼 버리면 변질되거나 산화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다 죽게 된다. 근데 죽으면서 그 중에서 죽으면서 생명력이 강한 세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그 발악하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포는 그냥 죽습니다. 죽지만 그 중에서 생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세포는 살려고 방울버둥을 치면서 이 저산소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발효를 하는 세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발효를 하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발효세포라고 보통 하고, 이런 저산소, 산소가 없는 빈혈 환경에서 암세포는 성장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저산소 상태입니다. 그런데 발효를 하기 때문에, 이 암세포는 발효를 하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원으로서 좋아하는 게 당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당분을 많이, 특히 단당류, 포도당이라든지 과당 이런 종류를 섭취를 많이 못하게 하는 것은 발효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고된 바로는 바르부르크 오토 박사의 바르부르크 효과라고 해서 세포 내 산소 농도가 65% 미만으로 떨어지면 거의 절반 이상이 암세포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가 실제 이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름, 그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 말고요. 이 식물성 기름이 우리 세포의 빈혈을 이렇게 막는, 세포의 빈혈을 유발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세포 빈혈은 세포 부전뿐만 아니라 바로 세포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를 할 때는 반드시 필수지방산을 보충해 줘야 된다. 새로운 세포로 복구가 될 때는. 여기서의 필수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인데, 오메가9은 이중결합이 하나이기 때문에 필수지방산이라고 하지 않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메가9도 필수지방산이다. 이렇게 포함시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지방산은 한의원에서는 거의 처방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수지방산은 유감스럽게도 25도만 넘어가면 산화돼 버립니다. 산화돼 버리니까 산화된 필수지방산을 쓰면 세포 빈혈이 100%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산화된 기름은 아예 안 먹는 게 좋은데, 한의원에서 지금 현재 약탕기에 놓거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조제 방법을 택한다고 해도 25도를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이런 필수지방산을
한의원에서 지금까지 처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었다. 근데 하지만 여기에 안 들어가면 해독은 되겠지만 안 들어가면 복구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새로운 세포를 못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포를.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복구 영양소는 저도 이제 한 40만 명을 임상을 했어요. 15년간 40만 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 잘 듣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쓰면 잘 듣는. 이제 뭐 안토시아닌과 필수지방산은 쓰면 한 8, 90%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못지않게 잘 듣는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크로마틴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마틴이라는 물질이 쉽게 말하면은 우리 세포막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전자예요. DNA. 근데 그 DNA를 가장 우리 인간과 비슷한 DNA를 갖고 있는 그리고 부작용이 없고 알러젠이 없는 DNA를 갖고 있는 식물은 단세포 식물입니다. 단세포. 그래서 그 단세포 식물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잘 맞는 단세포 식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클로렐라고 스피루리나 그 다음에 효모라는 게 있어요. 효모. 이게 다 단세포예요. 그래서 흡수도 잘 되고 또 우리 영양원으로서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그 다음에 이 건조 효모를 우리가 평상시에 잘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세포에서 필요로 하는 DNA를 갖고 있는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핵과 미토콘드리아입니다. 핵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 유전자를 갖고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유전 정보는 100% 모계 유전입니다. 엄마한테만 들어오는 모계 유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핵만 유전된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쪽 그 유전학에서는 핵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도 같이 유전된다 해서 유전병에는 핵의 이상만 있는 게 아니고 미토콘드리아 이상증도 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세포 안에 한 2,000개 정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근육세포 안에.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2,000개 정도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양의 크로마틴은 이런 DNA나 RNA, 여기다가 히스톤이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이 결합된 유전자 단백질 복합체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붙어 있어야 우리 몸에서 생리작용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크로마틴은 세포 핵이나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 영양소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전방위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고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촉매로 대사를 조절하는 촉매로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필수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크로마틴은 세포 핵과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만드는 이런 복구 영양소로 작용을 한다. 이게 이제 세포 교정의학의 아주 핵심 원료 3대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쓰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모든 이 세포 교정의학의 핵심이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보완해주는 이런 겁니다. 정상세포로 대부분 다 교정이 된다. 나머지는 음식에서 이렇게 섭취하게 하면 대부분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약이라고 있는데 이 한약은 체질에 맞게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열성 체질인지 한성 체질인지 허증인지 실증인지 여기에 맞게 한약을 선택을 해서 그 환자에게 어떤 노멀 스테이트를 만들어준 후에 아니면 동시에 이런 물질들이 투여하게 되면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약을 쓰면서 느낀 건데요. 해독도 되고 복구도 되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영양소가 뭐냐면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실제 우리 몸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자연의 섭리가 인간이 선택한 자연에서 선택한 어떤 그 가장 확실한 어떤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자연에서는 민주주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연에서는 무조건 센 게 최고인 것 같고 또 세지만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몸이 10조 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균은 90조 개가 넘습니다. 100조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세균이 없으면 우리는 단 일주일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세균이 과연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로 공생을 하고